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위원회는 적합한 후보지를 골라 어느 동인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인 서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낡은 관중석이 1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국가보훈부가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 일부 학교에 묵념 행사 인증 사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각장 후보지로 모두 6곳이 신청됐습니다. 2030년 운영을 시작하려면 내년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며칠 안으로 후보지가 추려지고 행정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향후 일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광주시 소각장 후보지로 신청된 곳은 광산구 4곳과 서구 1곳, 남구 1곳 등 모두 6곳입니다. 광주시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개발 제한구역 포함 여부나 주민 동의 등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보다 일주일가량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볼 때 모든 후보지가 응모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각장 입지를 결정하는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는 오는 13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시의 재검토 의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용역을 맡길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부적합한 후보지는 제외될 수 있어 선택지는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이후 며칠 안으로 해당 후보지가 행정동 수준까지 공개됩니다. 타당성 용역은 2-3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순위 후보지는 그 후 7개월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리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민설명회가 반대에 부딪혀 열리지 못할 경우 소각장 사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께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홍보했던 내용, 그다음에 편익시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시는 이번이 3번째 공모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빠르면 내년 9월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 전문기관에 의뢰해 광주 민간 군공항 무한 통합 이전에 대한 무안 군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항 무안 이전 골든타임이 올해 말까지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오늘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장성의 가시거리는 무려 15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나주와 곡성도 200m대로 자욱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3-4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 역사 전반을 조명하는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 54%인 여수박물관은 여수와 바다라는 전시 주제로 웅천 이순신 공원에 건립 중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 이순신 공원의 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8년 기본 계획을 세워 이듬해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고 지난해 10월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17억 원,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54%. 내년 4월 준공되면 시운전을 거쳐 10월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여수박물관의 전시 주제는 여수와 바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섬과 해양, 산업과 생활의 변화상 전체를 고스란히 담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박물관 성격의 그런 종합박물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이 전남 동부권에서 최초로 이런 공립 역사 중심으로 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새겨진 유일한 고인돌인 오림동 암각화 고인돌과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라 좌수영의 역사, 거문도 사건과 여순 사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2012 여수 세계 박람회까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여수만의 역사가 여수박물관에 전시됩니다. 현재 여수시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은 여수 총세력과 수군 조련도, 통제 20 수군 대첩비 탁본과 팔사품도 등 16,000여 점, 국립광주박물관과 순천대 박물관 등 타 지역에 있는 유물도 12,800점에 이릅니다. 여수시는 특히 여수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차별화된 컨셉트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여수 박물관의 차별성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수의 역사는 한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 오직 이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부각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데요. 지역의 핵심 문화 시설이 박물관이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 속에 여수박물관은 여수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90대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머물던 다른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족들은 병실 내에서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병원 측이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밤 한 요양병원 내 5인 병실. 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다가가더니 손으로 얼굴을 내리칩니다. 5분 동안 포착된 폭행 횟수만 20여 차례.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끈까지 풀어버리면서 피해자인 90대 노인은 결국 침대에서 내려와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매 환자인 만큼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차례 이렇게 가격을 하고 했어도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노모의 낙상 사고는 물론 부상 사실을 알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폭행 발생 9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들이 놀랄까 봐 아침에 전화했고 낙상 사고 뒤 진료한 결과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본 처치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주간에 근무자가 많으면 수시로 관리하니까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인력도 딱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의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이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 가족들은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1,000만인 서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지역위원회별로 천막당사와 부스를 설치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9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국정농단 규탄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창사 60주년을 맞은 광주 MBC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라디오 프로그램 푸른 신호 등에서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된 공로패의 주인공 진양수 전 광주 MBC 통신원을 인터뷰온에서 만나봤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저희 광주 MBC가 창사 60주년이어가지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공로패를 드렸어요. 주변에서 축하는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당황했어요.
통신원 활동한 지가 오래됐고,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창사 60주년 동안에 우리 푸른 신호등의 역할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지금 모임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난 사람 같이 와서 박수도 쳐주고 꽃다발도 줬습니다. 네. 예. 광주 MBC 통신원을 하시던 분들이 전체 하면은 몇 분이나 됐을까요? 그때 당시에 20명에서 30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심권이 적었죠. 예를 들어서 상무지구라든가 첨단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에도 충분히 요소는 커버를 할 수 있었죠. 당시에 광주 MBC 푸른 신호등은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통신원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통의 흐름, 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될 때까지 가다 보니까 운전자들도 즐거워했고 또 관에서는 제일 무서워했던 방송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요, 어떤 방송도 그렇게 집요하게 갔던 것이 없죠. 진행자 기억나십니까? 문병국 선배님이요? 그 선배님이 푸른 신호등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셨던 분이죠. 그때 당시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라고 하면 제일 반가운 목소리였을 거예요. 통신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나요? 뭐 태풍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내밀하게 통신원 전체가 같이 움직여줬죠. 그 현장에 나가서 리포트를 쓰고 또 전화 연결 상태가 부스가 없을 때, 공중전화가 부스가 없을 때는 주변에 개인 가게라든가 실은 개인집까지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 통신원인들이 이렇게 방송 연결을 하랍니다 하고 하면은 흔쾌히 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했던 거죠. 겨울에 눈 올 때는 그때 당시에는 고갯길이라고 하면 전망대, 묻은선장길, 그 다음에 하순 너리채길이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제설 작업이 안 되고 따라서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푸른 신호등을 듣고 그 고갯길을 넘을 사람들이 포기를 한 거죠. 방송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고 보람 있었던 방송 내용이 있다면 어떤 편을 꼽아보시겠어요? 광주에서 목포 하면은 강목강 구간이죠. 그러면은 산포 활주로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련한 비상 활주로인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활주로로 생긴 뒤로 100여 명이 넘게 사망을 했어요. 100여 명 넘게 사망했지만 그걸 방치하고 관도 신경을 안 썼죠. 리포트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요, 그 상황을 물어봤을 때 저분이 가족을 잃어가지고 화성서울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뵀을 때 그게 제일 그때 당시 가슴 아팠어요. 통신원이나 푸른신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다루니까 군관이 움직여졌고 지금은 우회 도로가 생긴 거죠. 아, 그랬군요. 네. 오랜만에 광주 MBC에 오셨는데 인터뷰하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애착이에요. 지금도 그때처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이 시각 농성교차로에 나가 있는 진양수 통신원 현장에 나가 있는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수 통신원 나와주세요. 네, 농성교차로의 진양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 농성교차로는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오는 차량들은 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통신원 진양수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딱 꼬집는 것까지 빨리 물을 빼라 이거죠. 통신원들은 거의 지적까지만 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10년 만에 전면 교체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프로야구 시즌 개막 전까지 1, 2층 관중석 의자 2만 2천 개 가운데 1층 의자 1만 6천 개를 교체하고 추후 예산을 편성해 2층 나머지 관중석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2014년 개장한 챔피언스필드는 노후한 의자와 테이블 등이 파손돼 관중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지자체와 학교에 보낸 공문이 논란입니다. 묵념을 하는 인증사진을 송부할 것을 요청한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도 맞지 않는 데다 강요로 여겨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11일 11시 6.25 전쟁 당시 희생된 UN 참전 영웅을 위해 1분간 묵념하자는 국가보훈부의 홍보 영상입니다. 그런데 추모일을 앞두고 보훈부가 지자체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는 의미는 이해하지만 학생 등을 동원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추모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제가 교사된 지 15년이 됐지만 있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도 이렇게 전체 학생이 묵념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식의 어떤 교육을 하라는 공문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국가보훈부가 보냈다는 공문을 살펴보니 UN 전몰장병이 안장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라는 내용과 함께 묵념하는 사진을 첨부해 지정 날짜까지 송부하라는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김제와 익산, 부안 등 전북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각 지자체와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로 참여 방법을 안내하면서 인증사진과 함께 담당 교사와 연락처를 적도록 했고 구체적인 시나리오 안까지 제작해 첨부했습니다. 공문 어디에도 제출된 사진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의무상이나 강제상은 아니고 실시했는가 하면 저희가 한번 그냥 참고하고자 했던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추모를 하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갖게 해야 하는데 어떤 역사 인식, 역사 정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한편 전주와 완주, 진안 등을 관할하는 동부보훈지청은 보훈부에서 같은 공문을 받았지만 자체 판단하에 학교와 지자체에는 발송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이마댐 건설 계획에 따라 수몰 위기에 처했던 은행나무가 구출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수령 700살이 넘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당시 500톤이 넘는 무게의 나무를 들어올려 다시 심는 대규모 공사까지 진행됐는데요. 용계리 은행나무 구출 공사는 지금도 자연유산 보존의 상징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한가운데 솟은 언덕 위로 노랗게 물든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태를 뽐냅니다. 높이만 무려 37m, 둘레는 성인 8명이 모여야 안을 수 있는 14.5m나 됩니다. 수령은 780살가량 된 걸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입니다. 기란초등학교 용계분교 운동장에 이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제 운동장에 있는 은행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숨바꼭질도 하고 선생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놀았으니까. 그런데 39년 전 안동 이마댐 건설 계획에 따라 용계리 3개 마을이 수몰 대상지로 결정됐고 이 은행나무 역시 물속에 잠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은 사라져도 마을을 수백 년간 지켜온 은행나무는 사라져선 안 된다며 나선 건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마을이 요 밑에 있다가 여기 은행나무 물에 담긴다 마음이 참 굉장히 섭섭했어요. 살리는 게 목적이다 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각계 기관과 전국 각지의 나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결국 용계리 은행나무를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올려 심는 상식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빔이라는 철강 구조물을 설치해 뿌리분을 보호한 뒤 500여 톤에 달하는 나무를 하루에 50cm씩 들어 17.5m가량 수직으로 끌어올려 심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공사 기간만 4년이 소요됐고 사업비는 당시 25억 원이 투입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난이도 공사였습니다. 상식을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을까, 그거 이제 갑론을박이 이제 상당히 많았었고 한 6개월 가량을 들어올려 가지고 지금 현위치에 용계리 은행나무의 구출 작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무 상식 사례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수몰 위기에서 구출된 지 30년째, 용계리 은행나무는 이제 자연유산 보존의 상징이 됐습니다. 자연유산은 그 자리에서 그 나무가 씨가 떨어져서 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시가 3년 전 용계리 은행나무에 대한 생육 상태를 정밀 측정한 결과 뿌리 발달 상태는 80% 정도 회복해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넘어서 문화유산과 융합시켜서 재미와 감동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자연유산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안동시는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도로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전시관도 세단장해 용계리 은행나무를 관광 명소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구조물에 필름을 붙이기만 하면 비틀림이나 치마 여부 등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량해보의 금이가 틈새가 벌어지자 붙어있던 필름에 새겨진 푸른빛의 세모와 네모 중 세모만 색이 붉게 변합니다. 세모 안에 있는 2천만 개의 나노돌기들이 교량 변형 정도에 따라 염료나 전기 등의 다른 요소 없이도 광학적 발색으로 색이 변한 겁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진이 개발한 필름 형태의 나노 광학 센서 기술로 당기거나 비트는 등 변형을 가하면 색이 달라집니다. 도로와 교량, 건물 등 구조물에 필름을 붙이면 변형 여부와 정도에 따라 색상이 바뀌어 손쉽게 노후화나 손상 등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높은 비용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던 구조물 진단이 간단해지는 만큼 예산, 인력 문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구조물들의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엽서 크기의 필름 10만 장을 만든다고 하면 장당 최대 2,000원대로 비용도 저렴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필름형 나노 패턴 센서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든지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색이 변하지 않는 나노 패턴을 활용해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난제를 세계 최초로 해결했는데 외부에 부착하는 만큼 필름에 먼지가 쌓이거나 온도, 습도 변화에도 색 변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건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We don't know if it can really work at the harsh environment, in the outside door. So our future plan is we're going to test our device in the outside environment to see if it can work. 연구진은 기술 상용화에 앞서 내년 1월부터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실증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광주 미술품 전시 판매 행사인 아트광주의 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오는 13일 광주문화재단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작가와 갤러리 운영자, 미술품 수집가 등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아트광주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아트부산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아트광주의 차별성과 성장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운항을 중단했던 거북선호에 대해 여수시가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여수시가 부과한 사용료 3억 6천만 원을 취소하고 9천만 원만 부과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남해안 크루즈 관광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해 3년 동안 운항을 중단했는데도 여수시가 휴항 기간에 사용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573억 원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8천 호에 1,152억 원이고 법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2만 9천 명에 3,42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액수가 많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아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부터 우선 시행했고 단독주택은 이듬해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광주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배출 요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과 상가 등의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와 자원순환 가게 등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게 올라서 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위성 영상상으로도 깨끗하게 드러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장성과 나주는 무려 100m대까지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화순도 200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더라도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7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일교차는 무려 15도가량으로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